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설계의 이주병 마스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진 않은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좀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한 7년 정도 이 네이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이랑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을 해서 새로운 또 건축 환경을 만들어 냈는지 가급적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짧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이버 1784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 플랫폼입니다. 1784는 사람과 로봇을 알아보고 그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의 업무 환경도 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업무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용 공간이나 회의실에서의 공간 환경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각자의 니즈에 맞는 공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개인의 업무의 어떤 생산성을 최대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84의 웹피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저 빛의 환경에 따라서 누구의 각도가 제어되고 그거에 맞게끔 실내 조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은 사람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이 좀 빨리 돌아가는 거. 저희가 저렇게 로봇들이 원래 원하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건물에 충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이제 벽과 천정, 그 다음에 바닥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로봇들이 자유자재로 자기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로봇들은 자기네 동료, 즉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일이 치여서 식당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이제 본인이 로봇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그걸 이해한 로봇이 그 도시락을 가져가서 원하는 지정된 픽업 장소에 도시락을 이제 배송을 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784는 스마트 행복 추구권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일 라스트 인치 서비스를 좀 최대한 현실화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미 내재가 되었어야 되고, 그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I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I가 일반적인 건물에 어떤 방제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넣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그 뇌를 탑재를 하고 그 많은 연산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버 용량을 자유자재로 제어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연산 작용을 할 수 있고 건물의 복잡한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진 않고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안에 그 AI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 연산된 정보가 이
개개인의 로봇들한테 빨리 전송이 되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냥 와이파이의 속도만 갖고는 해결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5G나 앞으로 쓰게 될 6G 혹은 나중에 궤도 이성망의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빠른 속도가 생기게 되면 보다 방대한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셨던 영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게 앞전에 이제 교수님이 저희 이제 다 방문하셨을 때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저 영상들의 꽤 많은 이미지들은 약간 좀 연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테스트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양한 로봇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연말 돼서 실제 네이버 직원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네이버 1784의 특정 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던 사람이 시공을 다 참여를 하고 시공이 끝나서 사용자들이 직접 내가 디자인한 건물에 사용하는 경험을 체험하고, 저도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정말 원래 의도했던 대로 공간이 잘 사용되는지를 좀 체감하고 있는데, 저 로봇 서비스도 몇 번 이제 테스트 겸 이제 네이버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러다가 그러지 않은 제 본사에 가서 일정 시간 또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 왜 네이버에서 근무할 때보다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지? 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이기적인 생각도 좀 하고, 어, 원래 설계했던 공간이 정말 구현된 거를 보니까 그게 더 좋네 하는 좀 욕심도 생기고, 왜 우리 본사는 그러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1784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설명드리는 챕터는 크게는 디자인하고 공간이 어떻게 구성을 저희가 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기술과 그 기술을 담기 위한 디테일들, 그리고 그 기술을 담아내기 위한 재료를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세 번째는 지금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로봇을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그냥 1784에 이제 좀 숫자로 어떤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일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주원부원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환경이 구성된다는 거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1784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178-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784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필지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필지가 178-4번지였고, 그 외에 한 3개 필지가 이제 저희 이제 계획 필지였는데, 그게 이제 메인 번지 넘버였기 때문에 일단 그 번지 넘버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뭐 상업 중심 상업 지역이고, 여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라고 해서 벤처기업 직접 시설이나
그거하고 동등한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의 건축물이 이 대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지처 시설로 자기네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본 땅을 구입하고 이 건물에 제2 사옥을 짓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한 10,000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주 용도는 업무 시설하고 문화 집회 시설,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고, 건축 면적은 한 7,000 스퀘어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는 이제 지상 29층에 지하가 9층입니다. 실제로 지하가 9층까지 쓰고 있지는 않고요. 지하 8층까지가 실제 주차장이랑 기계 뭐 이런 장비가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승강기에 피트가 있는데 그 피트의 관리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 9층까지로 현행법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한 16만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는 135.1m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이 성남 비행장의 비행 동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린 팩토리 제1 사옥도 마찬가지고 2 사옥도 마찬가지고 최대 높이까지 저희가 디자인하고 건축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몇몇 이미지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이 영역이 예. 이쪽 편이 저희 그린 팩토리 제1사옥이고, 거기서 2층에 있는 스카이 브릿지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브릿지를 통해서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새로 지어진 2사옥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 통합된 로비로 활용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린 팩토리의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된 두 개의 지상 2층 부분이 통합 로비 개념으로 활용이 되게 될 예정이고, 그 층에 네이버하고 협업이 필요한 다양한 파트너들이 와서 회의실을 사용하고 그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실내 공간은 6층에 위치한, 현재 사용자층으로는 5층에 위치한 식당 공간입니다. 저 건너편 이 유리 테이블, 하이 레벨의 이 테이블 건너편에 보이시는 공간이 아트리움 1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 아트리움 1을 통해서 반대편 커튼홀에 보여지는 공간이 카페 영역입니다. 네이버는 식당이 총 3개 층에 구성되어 있어요. 지하 1층에도 있고 6층, 5층에도 있고 28층 제일 꼭대기 층에도 식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식당마다 그 음식의 종류나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체험되는 공간감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정도가 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공간에서 이 1784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 선호도에 맞춰서 다양한 공간에서 그 식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린 팩토리 때는 굉장히 외부로 나가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1784 때로 이제 이사 오셔서는 내부에 있는 식당을 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1층에 이제 로비에 들어가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리셉션이 있고, 지금 보이시는 데는 약간 서브 리셉션 개념이라서 네이버에 일단 오셨다가 뭐 외투나 뭐 어떤 짐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고 로비층으로 접근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흡연장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라고 하시면 IT 기업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아직까지는 비흡연자 분이 많으시긴 하지만 흡연자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1784에는 한 식당도 3개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부 공간도 3개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공간을 이제 흡연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할애를 하고, 흡연장이라고 해서 항상 좀 불쾌하고 냄새에 쩌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픈된 영역인데 2층에 올라가시면 브랜드 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의 다양한 어떤 상품군들을 판매 혹은 이제 전시를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이버의 어떤 디자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잠깐 그런 상품이나 여러 가지 전시물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84는 사람이 진입하는 메인 출입구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메인 출입구가 정반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도로 들어오시는 분은 차량의 진출입구에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제대로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바깥쪽에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 동선이고, 그 차량 동선 상부에 위치한 요 슬라브의 위편에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층고를 그대로 그냥 차량의 어떤 파킹이나 진입 동선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영역에 대해서는 또 공간을 좀 세퍼레이트 해서 어떤 뭐 4륜 차량은 이제 밑으로 가고 2륜 차량 같은 경우는 저 지상부에 만들어 놓은 좀 특별한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조금 더 편의성을 증진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부에 있는 5개 공간 중에 그 카페테리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 공간 데크고,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이렇게 좀 픽스 유리랑은 달리 뭔가 이렇게 큰 와이드한 슬라이딩 창호가 좀 구성이 돼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동측, 남측, 북측 3면에 저런 똑같은 시스템의 유리들을 다 열고 내부에 카페가 그냥 아웃도어 카페처럼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보이시는 그 퍼니처 같은 경우도 내외부에 적용되어 있는 퍼니처가 동일한 디자인 어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열릴 수 있는 와이드한 창호가 열리게 됐을 때 그냥 내외 공간이 연속적인 공간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뭐 이제 낮은 뷰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높은 뷰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그린 팩토리와 1784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서브타워 그리고 저 주거지 쪽에 향해 있는 낮은 메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그린 팩토리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덩어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린 팩토리는 녹색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던 내부에 있는 슬랫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패터나이징을 했다고 보면 1784는 동일한 재료지만 그 루버가 갖고 있는 재료의 성향 때문에 빛을 어떻게 받고 그 약간의 틸트감만 가지고도 지금 보이시는 그린 팩토리하고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혹은 좀 더 다채로운 인면 색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패턴은 저희가 조금 일부러 디자인에 맞춰서 패터나이징을 해서 좀 연출을 한 거고, 현재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데는 열려 있고 어떤 데는 막 닫혀 있고 어떤 데는 또 희한한 각도로 열려 있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의 니즈나 이런 내부의 빛을 끌어들이는 조건들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부의 제실자가 원하는 자연 채광 조건들로 세팅을 해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4는 지금 테스트 베드라고 부릅니다. 이 테스트 베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컨버징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아직은 미완의 기술이지만 뭐 주저하지 말고 1784라는 공간 안에 펼쳐놓고 실제 기술을 만든 사람이 그 기술을 체험하고 어떤 VOC나 이슈들을 확인을 해서 그 기술의 완성을 높이고 완성된 것들을 이제 1784 밖에다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1784 설계 중간에 이제 메인 컨셉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소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스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개의 매스 스터디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 178 그린 팩토리 이후에 제 2 사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1 사옥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다양하게 어떻게 건축으로 네이버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지, 브랜드를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었고, 근데 그 니즈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축가로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매스들을 설계를 해보고 그 매스를 가지고 네이버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옥의 건축 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따고 오되 그 적절한 규모에 맞는 어휘로 현재의 모습을 구성했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이런 다양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계기는 건축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욕심을 많이 내게 되는데 사용자한테 그 디자인으로 공간성을 좀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84하고 막 이렇게 네이버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편으로는 아예 그냥 순수한 공간을 비워주고 그 비워줌으로써 비워줄 수 있는 요소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네이버하고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디자인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어, 일부러 이런 시공 사진을 보여드린 건 지금 가서 보시거나 이제 외부에 나온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뭐 군더더기 없는 그냥 뭐 이렇게 차가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 미니멀한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이 건물 하나 짓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재들이 지금 접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조금 이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장 이미지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 네이버의 업무 공간에 들어가면 지금은 가구들이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나 그거를 보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공 중간에 억세스 플로어를 깔기 전에 그냥 순수하게 볼조관 있고 복사 패널 있고 그 간접광을 하기 위한 저 조명 시스템 뭐 이런 것만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넓은 공간이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한 60m 정도 되는, 60에 60 정도 되는 그냥 공간이 그냥 다 비어 있는, 코아를 제외하고 다 비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저런 억세스 플로어나 복사 패널을 가지고 그 면들을 채워가는, 하지만 이 네이버가 딱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쓸게요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그냥 밋밋한 면들 뒤에 그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공간 레이아웃을 서포팅할 수 있는 모든 기계정비 시스템, 그다음에 건축적인 시스템을 충분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레이아웃을 바꿔서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업무 환경을 바꾸더라도 그냥 큰 공사 없이 말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옮기고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 네이버 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실 수 있는 아트리움 1의 공사 중일 때 모습이에요. 저희가 그 네이버 아트리움 1을 보시면 특히 약간 좀 뭐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타워부와 포디움 그리고 그 브릿지, 이 아트리움에 있는 그 천창을 싹 벗겨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타워는 타워, 포디움은 포디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내 공간 같은 아트리움을 만들려는
계획보다는 그냥 두 개의 매스에 그냥 자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공간은 그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매장 커튼홀로 가려져 본래부터 이제 두 개의 다른 매스가 있는 공간을 이제 연결했던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좀 진행했고, 그냥 두 개의 매스를 심플하게 교통 동선으로 쓸 수 있는 브릿지만 거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수직 동선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일부 이제 2층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스피드 있는 동선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좀 개인적으로는 안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넣었는데 넣고 나니까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동선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브릿지에 얼핏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보면 야선으로 브릿지하고 브릿지들을 연결하는 그 스파이럴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공하던 과정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가 뭐 어떤 건축적인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디자인을 1784에는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사용자가 그 공간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비어진 공간을 디자인을 하려고 했고, 비어진 공간은 최대한 그냥 심플하게 미니멀해야 된다라는 메인 컨셉이 있었고, 그 미니멀한 것 뒷면에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준비된 어떤 인프라가 다 배송이 돼 있어서 사용자가 자기네 공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외부의 그런 미니멀한 박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주요 컨셉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트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좀 특별한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 공간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기준층 업무 시설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물론 건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둥은 필수 조건이 되는데, 코어와 기둥 사이의 공간만 실내 공간이고 기둥 자체는 외부에 있는 공간이라고 배치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과 몇몇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784의 코어는 약간 좀 편심형 센터 코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3면의 업무 공간은 균질한 리스 스판에 균질한 길이를 갖고 있는 그냥 순수하게 비어진 공간입니다. 이 비어진 공간이 커튼홀의 충렬, 회의실의 충렬, 기계 충렬, 전기 충렬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그리드를 가지고 내부하고 미리 회의실 공간, 그 다음에 공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리드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듈 안에서 자율도를 가지고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아까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1784의 외피는 다중 외피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흔히 이제 유럽형 더블 스킨 사이에 저희가 전동형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집어넣고 그 공간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기둥을 넣고 그 기둥의 안선에 맞춰서 내부 커튼홀을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내부는 순수하게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피스에 가서 나중에 일을 하시고 막 이렇게 내용도 보시다 보면 기둥 때문에 가구 배치나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회사 특성상 그룹사 프로젝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류의 오피스가 이제 표준이 돼서 저희는 사무는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뭐 회의실을 구성하거나 뭔가 공간 레이아웃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큰 공간 변경 없이도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천정에는 이제 복사 패널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이제 레지던트 쿨링이나 레지던트 히팅을 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패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패널의 분리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에서 보셨던 조명이 이제 트랙이랑 업라이트가 일체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일부러 그 조인트 박스, 그냥 저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저기에 분할점이 있다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근데 미리 그 축선에 회의실을 구성할 수 있는 영역에 사이 부재를 좀 만들고, 그 부재를 그냥 쉽게 탈착함으로써 중간에 비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회의 파티션을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회의실의 상단부의 높이가 요철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도 커버할 수 있도록 미리 수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사를 해놔서 여기 공간을 만들 때는 이 복사 패널 요 상부에서부터 요 억세스 플로어 하단까지만 일정한 직사각형의 패널 유닛으로 그 레이아웃들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공조 방식이기 때문에 플로팅 플로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 그러니까 전기, 통신, 배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연결 구간을 통해서 저희가 벽체로 관련된 회로나 이런 것들을 빼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뭐 회의실을 구성하시던 임원 공간을 만들던 뭔가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서 공간을 구성할 때 일반적인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인사이트에서 막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모든 유닛을 가지고 공간을 손쉽게 좀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천정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이 조명 기구에 대한 디자인은 조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요 업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업라이트를 단순하게 그냥 쏴서 공간을 밝힌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복사 패널에 있는 면하고 업라이트 간의 일정 이격거리를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해서 업라이트가 확산이 됐을 때 복사 패널에 반사가 돼서 내부의 적정 조도가 구현될 수 있게끔 이제 활용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트랙은 달리 트랙이라고 하는 디지털 컨트롤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그래서 저 트랙에 맞는 마운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나 조명 장비 뭐 이런 디바이스들을 갖다 꼽으면 실제 그 마운트 어드레스 코드만 알면 그거를 할애받은 사용자가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자기 업무 환경에 있는 여러 환경을 모바일 핸드폰 하나의 앱만 가지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표현드리는 건, 이런 트랙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업무 환경하고 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업라이트로 전반 조도를 만들어냈는데 뭐 사용자가 나는 내 공간이 너무 어두워요, 난 조금 더 밝히고 싶어요 하면 저 트랙에 개인 조명을 달거나, 나는 여기 좀 환기를 좀 더 기본적인 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공기 흐름을 좀 느끼고 싶은데 하면 그 개인 그냥 팬 디바이스 같은 거를 그냥 설치하고 자기 핸드폰에 그 어드레스 코드 받아서 입력해 놓고 실행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원하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실 같은 거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 같은 바닥 공조 시스템은 바닥에서는 긋기만 하게 돼요. 코어에서 이제 그 배기를 할 수 있는 리턴이 필요한데, 파티션을 잘못 막으면 그 파티션 막혀 있는 그 리턴에서부터는 차폐된 공간은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나 차음을 하면서도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수벽을 조금 이미 기존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나와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분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거에 맞게끔 좀 디테일을 좀 개선을 하고 저희 벽체에 맞게끔 이제 재구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설비적으로도 일부 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환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케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바닥에 있는 우드 플로어 밑이 저희 이제 기계 공조를 하는 큰 그냥 열려 있는 챔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건물에는 덕트들이 있고 저런 뭐 EHP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바닥이 뜨여 있고 저 바닥 뜬 대로 저희가 원하는 공조 조건에 공기를 불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회색의 코어 벽체 위에 뚫려 있는 저 검은색의 알약 같은 모양이 이제 한번 급기된 공기를 다시 끌어당겨서 공기를 순환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오픈 플랜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어디서든 토출하고 저기서 빨아 당기니까. 근데 아까 같이 그 부분 같이 이렇게 여기가 막히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이 창 쪽에 있는 실의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기를 할 수 있는 수벽을 만들고, 특히 회의실이나 저런 실을 만들 때는 차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열려 있는 공간에서도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벽을 좀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층을 저희가 이제 업무 공간을 만들다 보면, 특히 이제 업무 시설인 경우에 몇십 개 층이 넘어가게 되면 승강기의 뱅크라고 하는 저희 승강기 홀을 뭐 고층부용, 중층부용, 저층부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의 코어 안에 있던 중층부 뭐 한 16층, 20층까지 이미 그 운송을 마친 승강기의 코어의 상부는 그냥 비어진 공간이 되거나 잉여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상부에는 2개 층 혹은 뭐 3개 층 혹은 4개 층을 연결을 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수직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나 네이버에서는 그런 공간을 하이브라고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왼편에 있는 사진의 밑층은 중층부 엘리베이터에 기계실이 있는 그 상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코어로서의 수직 동선으로서의 기능은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들한테 뭐 캐주얼한 회의실이나 어떤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좀 할애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리움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 아트리움이고요. 아트리움 1번은 타워부하고 이제 포디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178에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시는 로비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사진에는 없는데 대부분 지하에다 주차를 하시고 셔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딱 내리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 천창에서 떨어지는 빛이 내리쬐는 로비 층에 도달을 하시게 돼요. 대부분 그 공간이 나는 실내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여기가 실내야 실외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그 투어분들이 좀 간혹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이게 남북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아트리움이지만 뭐 아침이든 오후든 굉장히 햇빛이 좀 잘 들어와서 업무 공간에 있고 실내 공간에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그런 자연 채광의 조건을 잘 좀 마주하고 업무에서 좀 지쳤던 그런 감성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고, 포디움 쪽에 보시면 이쪽 타워부는 커튼홀로 아트리움이 막혀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업무 시설에 맞는 공조 조건을 저희가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트리움에서 다 그냥 열려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보다는 업무 시설 쪽엔 그렇게 차폐를 하고, 포디움 쪽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용도, 뭐 문화 집회 시설이나 지금 뭐 네이버 나우의 그 영상들을 찍는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네이버의 어떤 사내 의료 시설, 그런 식으로 좀 복지 시설인 경우는 이렇게 좀 아트리움과 열려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브릿지, 특히 이제 2층에서부터 3층, 4층, 5층 이렇게 연결되는 브릿지에는 이렇게 스파이럴로 떠 있는 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디자인을 설득시키고 네이버가 오케이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힘듦이 있었는데, 이제 다 만들고서 보시고는 굉장히 만족하실 계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시공사하고도 저 부분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좀 어려웠어요, 풀기가. 결국에는 이제 조선소에 배, 철판 롤링하는 그럴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그런 스파이럴 모양을 반절로 롤링을 해서 두 개 분절된 거를 이제 현장에 와서 덧댐 조립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밑에서 보면 아트리움에서 보면 1층하고는 2층 브릿지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런 모양을 보시고 부출입구나 주출입구에서 저런 어휘를 좀 보실 수 있고, 저런 형상은 뭐 실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여러 개 층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이미지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수직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의미하는 아이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이제 순수하게 구조체로서 조립되기 전 상황입니다. 그냥 저 상황을 그대로 조립을 하고 그냥 하얀색 도장하고 바닥에 원목 마루를 깔고 마감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네이버에 있는 대부분의 디자인이 말로만 미니멀하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구조를 그냥 디자인으로 차용하고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냥 한 3, 4천 평짜리 설계, 그러니까 사무에 오기 전에 아틀리에에 와서 일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데서는 좀 큰 거를 한번 만지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좀 원했던 거를 그래도 좀 구현할 수 있는 편이 돼서 계단 만들면서 하루하루 맨날 이게 걸리는 거 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의 그 로비에서 다시 이제 5층, 3층, 4층, 5층 간에 또 열려 있는 저희 타워부하고 서브 타워 사이에 있는 아트리움 2입니다. 흔히 로봇에 대한 신문 어떤 기사가 나가고 할 때 맨날 보시는 스타벅스가 있고 로봇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열려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떠 있는 계단도 아까 보셨던 스파이럴 계단하고 동일하게 다 구조예요. 구조체고 그 구조가 저렇게 조립이 돼서 아트리움의 한쪽에 연결돼서 어떤 수직성도 강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층에 그 로봇 카페가 있고 3층에는 지금 스튜디오랑 렉처룸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들어와서 AI를 연구하는 협업 연구시설이 또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공간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도 막아야 되고 냄새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리세스된 면의 유리로 저희가 좀 폐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카페에 있는 이렇게 지금 알코보져 있는 공간들이 다 로봇이 대기하고 충전을 했다가 사용자가 이 카페에 오더를 했을 때 저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픽업을 하고 이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아트리움에 열려 있는 공간도 나름 캐주얼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렇게 테이블이나 체어들을 갖다 놓고 편안하게 와서 그냥 캐주얼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이브를 얘기 드렸었는데 그 하이브 위에 가면 한 4개 층 정도가 수직으로 오픈되어 있는 아트리움 3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상층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승강기 타고 밑에 있는 아트리움에 가서 이미 한번 정제된 자연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5층부에서도 쉽게 그냥 한쪽에 있는 코어 뱅크 비어져 있는 공간에 가서 다중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아트리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층간의 보완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층에 있는 식당하고 두 번째 층까지만 저희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층은 그냥 열려 있는 공간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상호 간의 연결성은 없게끔 되어 있고요. 연결되는 연결성을 고려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하이브가 되어 있는 최상층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스카이홀이 있습니다. 스카이홀은 저렇게 톱니 형태의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좀 다양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니즈에 대해서는 뒤에 스케치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천창 부분에 있어서는 북측에 간접광을 일단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일단 되어 있고, 3면에는 똑같이 기준층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전동 차량이 그 다중 외피의 중간층에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외부에 구성은 돼 있는데, 그래도 이 다목적 홀이다 보니까 빛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니즈가 조금 더 많아서 프레임 사이에 숨겨져 있는 레일을 통해서 그 루버 이외에도 블라인드가 조금 더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높은 층고에 조명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천정면에 바로 설치하기보다는 이렇게 트랙을 설치하고 트랙에 원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1784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는 플렉시빌리티랑 나중에 변화를 좀 고려해서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거는 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좀 바스와프라고 하는 좀 특별한 차음 마감제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뿜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유일하게 국내 라이센스, 시공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품질이 잘 나오질 않아서 2차, 3차 정도까지도 해주셔서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차음이나 어떤 반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성능이 좀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처음 컨셉은 저런 톱니에 보여지지 않는 면에 간접등을 달고, 그 밖에서 이제 그 간접광이 들어오는 효과를 자연 채광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만드는 게 이제 처음 컨셉이었고, 그런 스케치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천정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기계정비 설비 조건이 저희가 설계했던 대로 원활하게 100% 시공해서 풀리지는 않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 트랙에 업라이트를 사용을 하는 걸로 좀 디자인 대처가 됐고, 이 단면 상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부에는 1784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PB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PB가 필요로 하는 각도가 있고, 그 각도의 모양에 맞게끔 저희가 저런 톱니 형상의 지붕도 유지를 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계 전기 설비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그런 디자인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축에서도 당연히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지만 저희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원래 원했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담아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카이홀 측면에 그 옥상 정원하고 연결된 부분에 그 스카이홀에서 보셨던 톱니 모양의 그런 수벽이 좀 연결되어 있고, 스카이홀에서 특별하게 한 개 좀 정도만 이렇게 상으로 열려서 그 두 개의 공간이 옥상 정원과 스카이홀이 이렇게 분절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열려서 연결된 공간감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넣긴 해야 되는데, 너무 다 화려하기보다는 일부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 PB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좀 영역 구성을 좀 했고, 그리고 PB를 설치함에 있어서 너무 디자인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좀 격자 프레임을 좀 구성하고 랜덤 컬럼으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서포팅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PB를 설치를 해서 실제 사용자가 올라가서 그 우계 공간을 사용할 때도 디자인 오일이 좀 잃지 않게끔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84에는 그런 옥외 정원만 3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썬큰이 한 2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 팩토리 때 식당에 지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주에서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전면 주출입구에서 식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썬큰이고, 그 썬큰 측면에 보시면 굉장히 세세한 선으로,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인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건물의 허파 역할을 하는 D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뚫려 있는 공간이 빛만 담는 광정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기능,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DA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시는 저 식당 공간하고 이런 썬큰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냥 그 지하 1층에서 식사를 하지만 자연광이나 어떤 환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인테리어는 이제 유랩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흔히 고속도로를 다니면 볼 수 있는 방음판을 조금 재해석을 해서 저희 사무에서 설계한 1784의 건축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제 코드가 좀 잘 맞게 방음판을 대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으로 해서 그냥 저희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애트모스피어를 그대로 맞춰주는 걸로 해서 지금 지하 1층 식당이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다목적 홀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이 타워부가 연결되는 데 구성되어 있는 제2 썬큰입니다. 지금 영롱쌓기로 되어 있는 벽돌로 이루어진 곳 안쪽에 이제 지하에 있는 아까 스카이홀에 보셨던 그 다목적 홀과 유사한 규모의 2개 층이 오픈되어 있는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옥상에서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는 곳, 이 간접 채광을 할 수 있는 지하에 또 다른 이제 다목적 홀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내려서 이제 썬큰 2를 보고 그 뒤에 영롱쌓기 패턴 뒤에 숨어져 있는 다목적 홀을 살짝살짝 엿볼 수 있고요. 다목적 홀에 가면 이렇게 2개 층이 열려 있는 그런 큰 비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 어떤 다목적 홀의 용역보다는 네이버 랩스 로봇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레버리토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이 이제 저희 로비층이고요. 로비층에 대부분 보시면 일반 건물하고는 조금 배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코어가 좀 약간 비껴져 있고, 로비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스피드 게이트나 안내 데스크가 없으면 대부분 어디가 이제 주로 올라가는 공간이지? 라고 할 정도로 일반 기업의 로비의 느낌보다는 약간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전시 공간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좀 맞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어떻게 이제 기술을 접목을 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테크 컨버전스라고 하는 컨셉이 네이버의 어떤 데뷔라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오픈이 된 게 2019년이었어요. 그 전에 살짝 저희 18년에 이제 현장에 저희가 이제 다 납품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CA라고 하는 업무, 이제 건축 감독 업무를 하게 될 때 갑자기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이에요? 이제 이랬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보스턴의 이런 그런 로봇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랩스라는 조직이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근데 뭐
죽전 쪽에 연구소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가서 보고, 거기에 있는 자율주행차, 지금 보시는 루키의 초기 버전, 그 어라운드라고 하던 초기 버전,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아, 이런 류의 로봇이 우리 건물 안에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그때까지 이제 생각한 건 흔히 배민의 로봇처럼 일반 승강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로봇이 갖고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서비스되는 로봇보다는 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사람과의 간섭,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직 동선이나 수평 루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초기에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고, 로봇 전용 수직 방송 장치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계획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로봇은 그럼 이 건축 환경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건물 현장에 가서 보시면 물조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중계기, AP라는 중계기가 없으면 그런 통신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류의 통신이 필요한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할 필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골조 안에 그거를 쌓아야 되는 마감 안에 어떤 인프라를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넣어줘야 아직까지는 미완인 기술이 쓰여지고 그거를 디벨롭하는 데 문제가 안 될지가 조금 더 숙제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적 기술 요소가 있고, 뭐 재료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리플 스킨 파사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키네틱 파사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이제 건축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반대로 재료의 성격에 있어서는 흔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는 원자재 성격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더 입혀요. 마감을 위해서.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뭔가로 다시 감싸진 않기 때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의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트리플 스킨 파사드는 저희가 내부에 이제 열 환경이나 빛 환경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1784 때 처음으로 조금 기존에 있는 더블 스킨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도 이제 이게 실현이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검증했던 거는 CFD, 저희 사내에서 이제 해결을 해서 했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검증을 했었어요. 그린 팩토리 때 루버가 있지만 그 루버는 전혀 더블 스킨이 아니라 그냥 투 스킨의 개념이라고 읽히시면 될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북측 유리가 결국 빛과 열을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고, 내부에 있는 루버는 그냥 빛만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열은 어떻게든 그 루버, 내부에 있던 루버로 제어가 안 됐었는데, 그 열까지도 제어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린 팩토리에 있던 컨셉을 아예 이제 뒤바꾸는, 스킨면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뒤집어 엎는 개념으로 출발한 게 이 트리플 스킨 파사드였고요. 이 스킨 파사드는 그 센서가 있어서 원래는 해가 어디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그 해 방향에 맞춰서 루버가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제어가 되긴 했었는데, 중앙 제어로 그거를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가 나는 열고 싶은데 할 때 이제 제어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다만 그거에 맞게끔 내부에 있는 조명의 조도가 이 실내 공간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인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부 실내 조도의 양을 줄여서 창측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균질한 조도 환경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중앙에서 제어는 하지만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빛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루버를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부분에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패터나이징을 해서 외부하고도 시각적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따로 다니시다 보면 예전 그린팩토리의 인면에 루버를 열어서 뭐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어디는 열고 어디는 닫아서 특정한 아이콘 이미지도 만들고 했었는데 1784에서도 아마 이제 동일한 패터나이징을 하게 될 거고, 기존 건물에서는 그 카드 섹션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조금 컸다면 1784는 저 창 1450마다 그 각도를 다 달리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패터나이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버는 일단 타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린 팩토리의 루버가 일반적인 루버에 비해서는 조금 화자가 더 됐던 거는 빛도 막아주지만 실내에 있는 사람이 루버가 닫혔지만 밖을 좀 시스루 할 수 있었던 기능이 있었어요. 타공이 균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784에서는 그린 팩토리 때는 니즈는 물론 열을 차단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IT에 계신 분들이 화면에 글레어 현상 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라고 해서 동서남북 4면에 이렇게 레벨을 다 달리해서 상부 하부의 타공률을 달리함으로써 외부에서 이제 빛이 닫은 상태에서 들어올 때도 항별 태양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의 범위를 균질하게 조율을 해서 내부의 이제 글레어 현상을 막아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고층부에서는 조금 더 그 향별로 그 타공률의 레벨을 정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랜더마이즈하게끔 적용이 돼 있어서 스카이홀에서는 그냥 어떤 광교산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있었던 그 저희 주변에 있는 산에 그 자유로운 능선을 이 패턴을 가지고 조금 적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리플 스킨에 저런 루버가 있다 보면 소방이나 어떤 그런 안전 이슈가 또 분명히 생겨요. 피난을 해야 되는데 왕관기를 써야 되는데 저 루버랑 저 두 개로 투 레이어로 되어 있는 유리를 뚫고 어떻게 피난을 하지? 소방관은 어떻게 진입하지? 이런 기능도 다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루버가 그냥 턴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데는 슬라이딩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루버가 턴이 되고 슬라이딩이 되면 그 속도에 맞춰서 내부에 있는 소방관 진입창이나 배연창이 그 속도에 맞게 열려줘서 화재에 문제가 됐던 어떤 그 가스들이 잘 방출이 되고 소방관이 잘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려가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네틱 파사드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제 열을 차단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외부에 프로텍션한 유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타워는 외부에 프로텍션 유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동 루버 같은 것들이 고층 타워에 그대로 외기에 노출돼 있다는 거는 노동부가 엄청난 자연 환경 변화를 다 커버를 하고 그 루버가 그 풍압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경량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구성하고 외부에 어떤 자연환경은 그 외부에 있는 안전유리가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저층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키네틱 파사드라고 하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볼륨감이 바뀌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좀 더 헤비하게 저희가 동일한 기능을 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인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균질한 패턴, 스트립 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VMU라고 하는 비주얼 목업 했을 때 이제 동작 방향인데 아예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역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 이제 구현을 해봤었고, 그 더블 스킨 안에서 보이시는 굉장히 기계미학적인 그런 건축의 인면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내부 실내 구성의 조명 환경에 따라서 그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좀 다채로워질 수 있고, 이때 또 루버를 어떻게 열 거냐 닫을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뭐 네이버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N자를 만들어서 뭐 표현을 한다든 뭐 특별한 날에 특별한 패턴을 만들든 하는 것들도 더 가능해서 뭐 여러모로 기업 이미지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저희가 흔히 이상하게도 뭔가 아티피셜하게 뭔가 이렇게 커버하고 막 되는 것들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있는 그대로 날 것. 아까 뭐 공간을 표현하는데도 최대한 미니멀하게 인프라는 그냥 숨긴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재료에 있어서도 원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대부분 다 노출 천정에 그냥 스트럭처는 보여주되 그거를 구성하는 모든 자재는 뭐 알루미늄 원자재, 뭐 콘크리트 원래 것, 나무 원래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모노톤으로 했습니다. 모노톤을 한 이유는 사람이 다채롭고 사람의 행동이 다채롭기 때문에 건물은 그냥 배경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쓰게 된 재료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스틸, 그다음에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재료로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콘크리트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시공, 구축 방식을 드러내는 타입, 그리고 그 구축 방식 자체를 아예 다 지워서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남기는 시공 방법 두 가지를 택해서 타워부에는 그 구축 방식을 보여주지 않고 메싱만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포디움에 들어가 있는 코어에는 구축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디콘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프리즈 할 수 있게끔 투명한 아크릴로 그 커버를 씌워서 원래 시공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위해서, 이제 로봇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와 리얼 사이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오더가 나간 서비스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프레임이나 이런 숨어져 있는 공간에 그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많은 인프라를 미리 담아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로봇 프렌들리 빌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인증제 초기 검토부터 이제 좀 같이 하고 어떤 게 진짜 로봇 친화형 건물에 필요한 구성일 건지를 좀 같이 논의가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도시학회에서 인증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인증 제도의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은 사설 인증이고, 뭐 국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뭐 내년부터 스마트 건축 인증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국가 정책화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시설의 기준이 향후에 어떤 등급으로 될지는 저도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적용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오늘 강연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카페 딜리버리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택배를 딜리버리 하는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진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도시락을 딜리버리 합니다. 그건 앞쪽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런 루트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사람이 다니는 모든 보안 구역을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그 시큐리티랑 관계 있는 곳을 통과할 때 시큐리티 장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로봇이 이제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 하나하나가 다 그 뇌가 굉장히 똑똑해서 모든 이런 장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특이하게도 로봇은 브레인이 없습니다. 로봇은 그냥 모빌리티만 있는 거고, 그거는 뇌는 건물을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뇌가 모든 건물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랑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개 중에 어떤 이 손가락이 제일 빠를지를 선택을 해서 그 손가락을 거기에 보내고 필요로 하는 공간에
시큐리티를 해제해서 그 로봇을 들여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저전력의 저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한 100여 대의 로봇을 컨트롤을 1784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수평에서도 빠르고 수직에서도 빠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있는 로봇은 휠로 다니는 로봇이기 때문에 수직 이동은 어떤 그런 수직 반송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됐었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로 얘기를 시작하다가 차라리 물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물류 시스템에서 쓰는 이런 이동 장치를 이 로봇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벡스라고 하는 같이 협력했던 협력사의 공장에 가서 로봇 반송 장치의 초기 버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랩스 쪽에서 그래도 로봇과 더 유사한 디자인을 좀 만지셔서 현재 보이시는 반송 장치의 로봇을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 시스템 중에 프로토콜을 좀 오픈해 주시는 현대 쪽과 협의가 잘 돼서 그 승강기, 그러니까 부대를 제외한 모든 승강기에 로봇이 탑재하게 됩니다. 부대는 아쉽게도 못한 이유가 수입 엘리베이터였고, 그거를 제작하려면 발주를 굉장히 빨리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컨트롤 패널하고 로봇 간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좀 시간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2대만 지금 탑승을 못하고, 전체 나머지 30대 이상의 모든 승강기에 로봇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이 그거 승강기를 탑승하기보다는 현재는 저 반송 장치를 통해서 더 빠르게 수직 운송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그 로봇 서비스 니즈가 더 많아지고 사용자들이 더 원활하게 쓰게 되면 이제 승강기에도 편안하게 탑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공사 중에 이미 슬라브가 일부 층은 다 처진 상태에서 로봇 반송 장치를 시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미 구조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직 오프닝을 뚫고 그런 반송 장치를 설치를 하고 층간 방화 구역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전산기 같은 것들이 막 엘리베이터처럼 기계 장비가 한 층에 있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캐리어에 이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음 이슈가 있어서 그 차음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현재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니버셜 디자인 포 로봇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로봇도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장애인 기준에 맞는 환경을 구성을 하면 로봇은 어떤 로봇이든 기술력이 좋던 기술력이 낮던 어떤 로봇이든 건축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이슈가 없습니다. 단지 로봇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우리가 건물에 더 넣을 거냐를 학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센서 조건, 통신 조건, 배선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건축가가 알아야 그 로봇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도 네이버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이 어떻고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이 건물에 맞는 환경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이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파란색으로 루트가 그려져 있는데, 뭐 로봇만 다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봇의 저 헤드 높이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서비스로 왔을 때 거부감이 없게끔 세팅된 높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막 서로 대화하고 다니다가는 로봇을 가끔 못 보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로봇은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섬뜩하게 놀라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회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적절한 속도로 이제 피해서 지나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이슈는 현재까지는 제 눈으로는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단 숫자로 보는 1784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4는 사옥의 이름이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178-4번지라고 했던 번지가 이 숫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1784라는 이름이 있고 그린 팩토리하고 유사한 이름을 또 만들 거냐 말 거냐 하고는 논란이 이제 네이버 쪽 CX라고 하는 브랜딩 파트에서만 얘기가 있다가 우연히 이제 뭐 브라운 팩토리나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 루버가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브라운색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서 실버에 알루미늄 루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기술적인 거랑 연관된 뭔가 없을까? 막 하다가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돼 1784라는 게 일단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냥 1784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브랜드를 선명하기에 좋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설계 기간은 한 3,232일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층 바닥 면적이 한 2,976스퀘어미터, 승강기가 39대, 수직 루버가 13,519장 정도가 들어가 있고 노출 콘크리트의 하설 면적이 87,214스퀘어미터입니다.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나름 국내에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하나의 건물에 최대한 많은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했던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 대수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1270대 정도, 연면적도 한 5만 스퀘어미터 해서 기존 1784 그린 팩토리 대비 한 1.5배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설계치 때는 7,000명까지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걸로 기준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근무제가 커넥티드 워크를 적용하면서 한 4,800석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 루버도 한 7,500개, 복사 패널도 한 25,000장이 들어가 있는 대규모 건물이고요. 그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시고 이 방향에 동의를 해주신 네이버 팀이 있고 그거를 디렉팅을 해주셨던 또 PM분이 따로 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과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사무가 다 이제 업무를 수행했고 각 층별, 특별 용도별 한 4군데, 5군데 인테리어사가 들어와서 이 층별로 많이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을 해주셨고 굉장히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시뮬레이션부터 설계, 시공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협업을 했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CM은 한미글로벌에서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784에 대해서 스마트 그러니까 뭐 건축과 기술을 어떤 식으로 엮었는지 어떤 저희가 생각으로 이거를 진행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